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한국의 어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할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안내하겠습니다. 깊은 밤, 조용한 밤 안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속삭임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불을 끄고 이어폰을 착용한 뒤 온전히 이 어두운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세요. 이 이야기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두려움을 끌어낼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긋한 쇠창살의 냄새를 기로한 채 아무도 없는 흔한 벌판을 보니 이유 없이 그저 내리쬐는 햇빛도 왜 이렇게 기분 나쁜 봄새. 그렇게 집에 돌아오니 아니나 다를까 이 모든 공간에 내가 서 있을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 당장에 먹고 살기 위해 일을 구하려 했지만 내게 붙어있는 범죄자라는 꼬리표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날 따라다녔다. 갑자기 모든 게 짜증났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도 못 벌게 해.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해서 벌겠다는데.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보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그게 처음이었다. 내가 나고 자란 고향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던 집. 새벽 1시에. 새벽의 어둠은 내리깔린 잔해 냄새를 더 짙게 만들었고 시골 특유의 귀뚜라미 소리가 클래식 연주곡이라도 되는 양 잔뜩 긴장되었던 내 기분을 한껏 고조시켰다. 거실 베란다 창문으로 보이는 TV빛이 사라진 지 벌써 2시간째. 작은 방으로 보이는 쪽 창문을 조심스레 열어보게 조이를 있는 창문 너머로 텅 빈 거실이 보인다. 고양이 걸음으로 안방의 문을 열고 자고 있는 동포구를 넘어 서랍점을 열었다. 그걸로 걸렸다. 나는 거칠게 저엄마는 불을 걷어차고 천근과 금붙이를 챙겼다. 남편은 넘어지며 찹쌀이 거친 건지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저희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자들다들 떨고 있었다. 근데 그 꼴이 왜 그리 무서웠던 건지 주머니에 훔친 물건들을 집어넣고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오게 집안에서 생긴 모든 게 이제 마치 영화처럼 머리를 스친다. 근데 딱히 죽일 생각 뭐 없었는데. 그렇게 조금은 허무한 내 생애 첫 살인을 했다. 지갑에 구멍이라도 났는 채 돈은 순식간에 사라져갔다. 그때쯤 우연히 탄 기차에서 교도소 동지를 만나게 됐다. 이놈 역시 폭력으로 들어왔던 놈인데 나랑은 죽이 잘 맞았지만 성격이 조금 소심한 편이었다. 난 놈을 꼬드겨 두 번째 계획을 세웠다. 전남 어딘가에 두멈가게. 시간은 역시나 새벽이었다. 오늘은 처음부터 죽이고 뺐을까도 생각했지만 이 소심한 놈이 나를 뜯어말렸다. 아저씨, 있는 돈 다 가져오고 금부치형 던데만한 거 다 갖고 나와. 미친놈들. 잠잘 안 떠자. 경찰 누른다. 경찰? 지금 네가 말하는 경찰이 오는 게 나을까? 아님 내가 너를 죽이는 게 나을까? 죽여달라고 교사를 지내도 유품쓰지. 어차피 가져갈 거 왜 날 화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내가 잠깐 화에 취한 동안 가게 안에 모든 생명이 사라졌다. 인간의 목숨을 내 마음대로. 당신인가? 하지만 가게를 샅샅이 뒤졌는데도 나온 돈은 250원. 심지어 동기놈과 돈을 나누고 보니 자가도 너무 작다. 우린 그렇게 더 큰 돈을 찾아 서울로 올라가게 됐다. 꼬리가 되면 밝히긴 하여 우린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잠깐 찢어지기로 했다.
서울에 올라와 처음으로 잡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작은 여인소. 수록지근한 더위에 사각대간인 잠깐이 둘러붙는 와중에도 이상하게 눈을 감을 때마다 생각난다. 내 손짓 한 판에 생명을 잃어가던 사람들. 그 처절한 비난과 가련한 몸짓대에 자꾸만 떠오른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날은 돈을 훔치지 않았다. 세력이 만들어준 검은 도화지에 붉은 키가 흩날리며 그림을 그린다. 윤간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순간이 바로 이때가 아닐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을 쓸모있게 만들어주는 애. 그래, 내가 하는 건 예술이다. 그때부터의 나에겐 그레이 끝땀이 존재하지 않았다. 도문하기 짝이 없는 경찰들의 포위만 날 정말 간단한 돈속임으로도 섞일 수 있었고, 웅점이, 칼, 잠도기, 사이프, 정말 많은 장비를 사용해봤지만 역시 가장 좋은 건 내 손이다. 그렇게 죽이고 또 죽이고 그걸 하나씩 기록하다 보니 어느덧 그 수는 16명이 되었다. 찬바람이 나기 시작한 10월의 어느 날, 그날은 도의 허느린 곰치에 역전 앞에 서성거리다가 웬 꼴로만 놈 하나를 발견했다.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놈은 이제 막 교도소를 나온 모양이었고, 다음번 작업 때 남이나 세워둘 생각으로 당시 내가 지내던 사촌의 집으로 놈을 데려갔다. 그리고 난 작업 전날은 머리를 비워야 했기에 술을 진탕 마시고 잠이 들었다. 근데 이 밤을 잠남에 사촌의 집을 터 도망을 갔다. 감히 잿감놈이 날 털어. 건대 분노는 잠시 둔 오히려 머리가 개운해졌다. 안 그래도 필요하던 차에 때마치 죽일 놈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훔친 인간의 습성은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붉은 노을이 굼뜨게 내갈리던 시간부터 짙은 어둠에 가로등이 반짝이던 시간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놈을 만난 장소들을 역전을 중심으로 하나씩 훑어보니 마치 익숙한 뒤통수가 눈에 들어온다. 거부치면서 입지. 놈의 입을 틀어막으며 뒷가에 속삭이자 놈은 화들짝 놀라며 바늘 위에 올라간 멧돼지 새끼처럼 요동을 친다. 사람 키우면 너만 더 힘들어진다. 서울 금경의 어느 야산. 칼과 돌, 가장 원시적이고 저급한 방식으로 놈을 작품화시켰다. 평생 구석에 숨어서 남이나 볼 놈의 아주 멋진 작품이 되었지. 한쪽에 벗겨놨던 옷에서 금반지와 치가를 꺼냈고 아주 잠시 동안 나의 작품을 구경하곤 이내 발걸음을 돌렸는데 가라느 사이로 야산 특유의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다. 보러? 놈이 산에 올라오며 발버둥을 쳐대는 통에 가지의 안쪽에 뜯어진 모양이다. 때마침 산쪽에 던져놨던 놈의 천바지가 눈에 들어왔고, 그렇게 놈의 천바지를 대충 걸치고 산을 내려오니 어느덧 통금시간이었다. 그에 난 어쩔 수 없이 산의 초입에서 난을 보냈다. 산자락을 삼껏 불꽃튀나듯 촉촉한 아침 이슬이 내려앉고 이내 햇빛에 증발되어 바지랑이처럼 산으로 올라간다. 급하게 밀려오는 피로감에 여인 속으로 들어가 금반지와 현금을 두고 입고 있던 피 묻은 청바지를 옆 세탁소에 맡겼다. 세탁소는 모자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아들놈이 피 묻은 청바지를 발견하곤 수상쩍은 눈빛으로 날 흘진다. 그래, 감은 더다 이 새끼야. 그게 마지막이었다. 한동안 날 흘리던 놈이 지호의 파출소에 신고를 한 모양이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 세탁소 아들놈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며 세탁소에 갔을 때 웬 남자 인간 두 놈이
자꾸 발을 걸어댄다. 당신 사람 지급지? 너 맞잖아. 전라도에 수서울까지 15명. 네가 다 지급잖아. 당신 소리 들을 사람들도 다 가족이 있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사람이야? 17인데? 뭐? 어제까지 17명이야. 쓰레기야. 그리고 나 사람 아니야. 니들 같은 인간들이랑 같은 취급하지 마. 55일간 17명이야. 그닥 나쁘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사형을 선고받고 직행을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벌써부터 교도소 안엔 내 추종자들이 한무더기거든. 내 예술을 알아보는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얼마나 짜릿한지. 이제 저것들이 출소해서 내 발자취를 따라온다며?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질까? 지금 내가 아쉬운 거 딱 그거 하나다. 내가 죽은 이후의 그릇에 지옥도를 보지 못하는 거. 지금 탐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찬물차 운전기사였습니다. 아마도 별일 없다면 그 일을 재속하고 살 겁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했던 지담과 별다른 꿈도 없던 그는 공장에 취업했었다고 합니다. 그 취업도 저어할 수 없다고 그의 누나가 얘기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름에 일어난 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좋지 않은 친구들에게 휘말릴 수 없다고. 그 해고 골잔에서 사고로 아버지가 죽었고 그 때문일지도 모르겠다고 했지만 그 얘기부터 딱딱한 어투로 변했던 그의 누나는 오히려 아버지의 사고가 다행이었다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폭력을 일삼았고 어머니는 견디지 못하고 예전에 도망갔는데 몰래 연락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맞았던 몸이 결국 고장나 도망가서도 고생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던 그는 아버지가 다녔다던 공장에서 불쌍하다며 일을 시켜주었는데 그것도 얼마 다니지 않고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운전은 적성에 낮았는지 친구 따라서 몇 번 해보던 화물차 운전을 10여 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질렸는지 그마다던 노를탄에 지옥거리더니 그 사고가 있던 해에는 길마저 다시 생겨 살아남은 누나에게 돈을 풀어 다녔다고 합니다.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던데 아버지의 영향을 생각하면 이해는 합니다. 그는 며칠 전 출소를 했습니다. (4년) 전에 일어난 사망사고 때문이었죠. 제목은 졸음운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운전석에 앉았어도 간주한 점, 아니 큰 점을 걸치고 운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고 브레이크조차 밟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잠이 오면 쉬어가면 되겠지만 당시 그는 도를빛에 쫓기고 있어 쉬어갈 생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사고로 결국 이실 재판까지 받았습니다만 그로에 난 음주운전은 가중처벌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보냈던 탐원서와 깨끗한 범죄 기록 때문이었는지 그는 4년형을 받았고 무건수로 조기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깜빵 생활도 그닥 나쁘지는 않다 보였다고 그의 누나가 말했었지만 그의 얼굴은 피곤한 듯 보입니다. 재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누나가 면회를 3번째 갔을 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고 후 얼마 되지 않아서는 어린아이도 죽었다고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미안한 듯 보였었다고 했는데
깜깜해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 사고 전날 노름탄에서 그나마 평소보다 운이 좋았었는데 그때 재수없게 사고가 나버려 운이 달아나 버렸다고 했답니다. 그날 밤에 한탄할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했다고 전화에게 전했답니다. 그러면서 전화에게 노름판에 같이 뛰었던 친구에게 연락해달라고 말했답니다. 지금 그는 그 도박판에 가는 길입니다. 그의 누나가 마련해준 지하 월세 땅에 잠시 들렀다 간다고 했습니다. 전 그의 누나에게 지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고는 세간의 장신하나 차세가 되었던 뉴스거리라 그간 기자들이 몇몇 찾아왔었다고 했지만 저처럼 그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해달라고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해자였던 그보다 사망했던 이들이 더 주목받았기 때문이죠. 결혼한 지 5년, 세 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던 딸을 가진 젊은 부부였는데 당시 운전을 하던 젊은 아빠는 목숨을 건지고 뒷좌석에 있던 귀여웠던 딸과 언제라도 미소가 예쁘던 아내가 현장에서 즉사했던 사건. 자다를 도로가 덩치렸습니다. 다음날 출장이 있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셋이서 기분 좋게 바다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선에서 달리면서 자다에 가면 뭘 먹을까 얘기하던 참이었는데 헤드라이트를 켜 섬을 치어봐 눈 미로에 갑자기 나타났고 아내의 억하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눈을 뜨니 차 지름은 보이지 않았고 어디선가 사람 소리가 들려 애기를 구해달라고 소리를 쳤고 뒤를 돌아보니 갈비뼈가 튀어나오고 머리가 깨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아내의 무릎에서 자는 듯한 얼굴의 딸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안았어야 딸의 얼굴에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전 손을 뻗으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아내와 딸을 즉사했습니다. 아직도 후회되는 게 그때 같이 죽지 못한 게 아니 죽지 않은 게 지금까지도 후회됩니다. 그 넉넉찮은 형편에 가지를 가지고 키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가면 아내가 해준 따뜻한 밥이 있고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이의 담은 그대로입니다. 차마 부모님 앞에서는 울지 못하고 바지 냄새를 맡으며 그 밤에서 마음껏 울었습니다. 3년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그 운전자가 4년 만에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 1명을 죽여도 살인죄는 5년 이상이라고 하던데 술 마시고 운전하면 살인입니다고 TV에서 그렇게 광고를 해주던데 그는 4년 만에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를 기다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속으로 원망은 했지만 그저 그 벌이 나나 잡는 것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주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느 날 보게 된 그의 인터뷰 영상에서 전조된 목소리로 귀찮은 듯 말하는 그의 어투에서 그동안 가슴속 어딘가에 있던 손가락, 마지막 남았던 두 가닥 중 하나였던 이 섬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의 어떤 목소리도 제게 좋게 들릴 리가 없으므로 수소문 끝에 그의 전화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남은 손가락의 끈도 그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금 이 골목엔 딱 세 개의 시선만 있습니다. 저와 두 번째로 가까운 전시실에 걸린 CCTV. 일부러 이 장소를 택했습니다. 앞으로 걸어질 일에 책임을 져야 할 테니 적실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몸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제 DNA가 꼭 남으리라는 확신은 없으므로 일부러 CCTV를 이쪽으로 돌린 채 2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제 스스로 거라는 것이 지난 3년간 가슴이 찢어지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벌어질 일이 왜 죄가 되는지 납득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존엄지선 어쩌고 하는 건 4년 전 자다를 걸어가는 길에 이미 버리고 왔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저 쓰레기를 치워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해주지 않으니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제 제일 가까운 전봇대를 지나칠 겁니다. 제 주먹보다도 크지만 제 손에 들린 이 남치를 제대로 휘두를 수 있지만을 줄 뿐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저희 동네는 시내에선 조금 떨어져 있는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덕의 중간에서 새길로 나가보면 꽤 커다란 절도 하나 있었죠. 제가 지고 난 후 창밖을 보면 시내 야경이 훤히 보이는 게 그나마 그 동네의 큰 장점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저희 집은 곧장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동네에 거주한 건 제가 유치원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동네 사람들과는 다들 안면이 있었고 몇몇 친한 집은 그제 숟가락 숫자까지 셀 정도였죠. 그리고 그 사건은 제가 막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 위쪽 언덕에 자리 잡은 높은 터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엔 아저씨 아줌마와 20대 후반의 형과 그 형의 부인, 그리고 20대 초반의 형의 여동생, 이렇게 5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20대 초반의 그 누나가 돈세가 좀 있었나 봅니다. 제가 어릴 적엔 곧잘 놀이터에서 같이 놀곤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부턴 지나쳐도 본체만치 하다 보니 이젠 뭐 그냥 남남이 되어 있었죠. 근데 그 누나가 언제부턴가 아예 콧배기도 보이지 않더니 듣기론 집안에 틀어박혀서 바깥을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나. 덕분에 한동안 동네에서 날이 많았었지로. 그 집딸이 목실병에 걸렸다나 귀신이 들렸다나. 아무튼 그렇게 며칠 있으니 그 집에서 붓소리가 나더라고요. 전 그때 처음으로 붓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고 무엇보다 정말 오래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은 구슬하고 전 그걸 저희 집 뒷마당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윗집도 장벼락이 있는 터라 잘은 보이지 않았지만 불빛과 소리 그리고 하는 말들은 다 들렸었거든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로 봐선 아무래도 귀신이 들린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싹한 기분에 전 금방 집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제가 학교가 끝난 초저녁쯤에 집에 돌아오고 있었는데 저희 생각 없이 오르막 언덕을 오르고 있던 도시로 고개를 드니 저희 집 대문과 언덕길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동네 사람이 운동이나 하나 생각하고 오르는데 다시 보니 얼굴이 낯이 익은 게 그 누나인 겁니다. 커서는 거의 못 보다시피 했지만 어렸을 때 자주 놀았던 탓에 얼굴을 잊어버리진 않았었지로. 산발을 한 머리에 수술근한 티셔츠, 짧은 반바지 차림에 노저분한 슬리퍼. 그렇게 가깝지 않은 거리인에도 이상한 냄새까지 나는 걸 보면 대체 언제 씻은 건지
건데 근처까지 왔는데도 뭐라고 중얼거리며 계속 똑같은 곳만 서성거릴 뿐 인사라도 할까 하던 마음도 사라지고 무시하고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그 누나가 딱 멈춰서더니 저를 쫄아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덤달아 저도 이제야 그 누나를 정면으로 보게 됐는데 사람 눈에 어떻게 그런 수가 있는 걸까요? 시뻘겋게 충혈된 건 둘째치고 점검이 너무 크더란 겁니다. 심지어 그 이상한 눈을 너무 크게 치켜뜨고 보고 있어서 보자마자 정말 놀라서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는 무슨 방구석이라도 된 듯 미동도 않고 저만 노려보고 있었고 저는 괜시리 무서운 마음에 얼른 자리를 피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누나는 끝까지 거기 서서 저만 노려보고 있더군요. 집에 들어오니 어느 정도는 놀란 마음이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봐도 애초에 만난 적도 없는 듯 잘못을 알리고 그렇게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고 정말 혹시나 싶어서 간단히 들어가 창문을 열어 바깥을 살폈습니다. 근데 제가 창문을 열자마자 휙하고 거길 돌려 저를 노려보는 그 누나. 그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전 자로 창문을 닫아버리고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었죠. 이상한 일이었지만 부모님께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제가 그런 걸 일일이 말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니까요. 근데 다음날 저녁에 학교가 끝나고 어제처럼 똑같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저희 집 앞에 그 누나가 서있고 바로 옆에 그 집 며느리와 아주머니가 그 나라를 양옆에서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걸어 올라가며 점점 가까워지니까 뭐라고 하는지 뭘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둘은 누나를 끌려고 노력하며 집에 가자고 제발 좀 오라고 아주 필사적으로 붙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그 누나가 저의 손을 뿌리치며 자기 엄마의 뺨을 진짜 한참 떨어진 저한테까지 들릴 정도로 세게 물려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잠깐 몸이 굳었는데 그때 그 누나가 하는 말이 당장 이 집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누나가 정확히 뭘 옮기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피를 토하듯 끓는 소리로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소리를 막 지르며 자기 엄마와 새언니의 뺨을 때려대는데 그제야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동네 분들도 달려나와 누나를 붙잡았죠. 근데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40, 50대 아저씨들 3명이 달라붙었는데 정말 무슨 자리를 드는 것처럼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누나가 움직이더니 저희가 끌려다닐 정도였어요. 근데 다행히 저가 다른 건지 아니면 근처에 계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구슬했던 무덤이 달려와서 뭘 던지고 맨 앙상한 나뭇가지로 누나를 때려댈 덕에 그 미친 사람처럼 날뛰던 누나가 사람 퍼진 청선처럼 주저앉는 겁니다. 무서우면서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니까 정신이 싹 빠지는 느낌이었지라. 심지어 저희 집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집도 못 들어가고 집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걸 연락을 한 건지 원래라는 일하고 계셨을 부모님이 돌아오셨더라고요. 부모님은 오시자마자 저를 달래서 집으로 보내시고 그 부담과 그 집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저희 집은 이사를 했죠. 부모님은 끝까지 제게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동네에 오래 살았고 동네에 친구들도 많아서
따로 물어볼 것도 없이 얼마 안 있으니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지요. 그 누나가 자신에게 붙은 귀신을 저희 집으로 옮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수로 귀신을 옮기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미친 여자는 자기가 살겠다고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한테 지 몸에 붙은 귀신을 떠넘기려고 했다는 거죠. 자세한 건 부단과 이야기를 나눈 부모님이라면 잘 알고 있겠지만 부모님은 제게 이야기를 안 해주시니 제가 아는 건 딱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 집 때문에 재수없다고 주변 사람들로 이사를 많이 간 걸로 알고 그러다 결국 그 언덕에 그 집 하나만 남았었는데 얼마 전 듣기론 그 집도 없어지고 그냥 언덕이 폐가촌같이 되어버렸다고. 이게 이젠 꽤나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이후로 저희 집은 생전 다닌 적도 없는 절에도 다니고 아직까지 저희 집 현관문과 제 방문엔 먼지 모를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물론 좋은 이웃도 있겠지만 모든 이웃이 다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집은 내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 아버지께서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서 나와 동생을 키우셨어. 그때까지 전업주부셨던 우리 어머니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게 되는 바람에 나와 4살 더 어린 동생을 뒷바라지하느라 정말 힘드셨을 거야. 당시 어머니는 미용 자격증을 취득해서 미용실을 운영하셨는데 거리는 엄청 좋지도 나쁘지가 않았던 걸로 기억해. 여튼 이야기의 시작은 아마 내가 초등학교 4학년 혹은 5학년 때쯤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이지. 어머니는 미용실을 운영하느라 매일 가게에 가셨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자주 집에 오셔서 낮엔 나와 동생의 격도해 주시고 이래저래 우리를 돌봐주셨던 걸로 기억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외할머니가 외사촌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자주 집에 왔어. 처음엔 그러려니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전부터 사촌이나 친척들은 명절 때 다같이 갔었는데 그 사람은 외할머니의 외사촌이라고는 하지만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였지. 처음에는 뭔가 꺼림칙하기도 하고 낯설어서 멀리 있었는데 집에 놀러올 때마다 아이스크림이며 과자며 나와 내 동생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양손 가득히 일본 가져오니 어느새 나와 내 동생은 외사촌 아저씨라고 부르며 그 남자를 굉장히 잘 따르게 되었어. 지금 떠오르는 기억 속에 그 외사촌 아저씨는 녹색 승합차를 타고 다녔어. 아마 지금 내 기억으로는 그레이스라고 불리는 차량이었던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미용실을 쉬는 날이었어. 그날 나와 내 동생은 차표 운동장에서 놀기 위해 집을 나섰고 어머니는 조금 있다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갈 테니 때가 되면 들어와서 잡차려 놓은 걸 챙겨 먹으라고 하셨지. 그렇게 내가 동생과 학교 운동장을 향해 가는 도중 동생이 심하게 넘어져서 무릎이 많이 까지는 바람에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 괜찮아? 많이 안 다쳤어? 괜찮아. 괜찮다고? 시간 철철 나는데? 사실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동생의 반응이 재밌어서 살살 놀리다 보니 어느새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응? 집 앞에 그 녹색 그레이스 차량이 지차되어 있었고 우리가 도착하는 때마침 엄마가 집에서 나와 그 차를 타고 있는 뒷모습을 나랑 동생이 멀리서 보게 되었어. 그리고 동생이 엄마라고 외치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동생 입을 막았어.
오해할까봐 말하는데 엄마가 납치된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냥 순간 직관했지. 저 외사촌 아저씨라는 분과 어머니가 재혼을 하려나 보다 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마음 한켠이 이상해지고 가슴 한쪽이 괜히 엉 뚫리는 기분이라고 할까? 아무튼 편치는 않았던 것 같아. 어린 마음에 새아버지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다른 일종의 직관능 같은 것이 작용한 게 아닐까 싶어. 그날 저녁 어머니한테 이쁘게 입고 외출 다녀오는 거 보니 어디서 데이트하고 오는 거 아니냐고 물었을 때 엄마가 담담하던 모습에 거의 난 확신을 가졌지. 그렇게 당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었지만 어머니가 저 외사촌 아저씨라는 사람과 재혼을 할 거라는 마음의 준비를 나 혼자 하고 있었어.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이삿짐을 챙기는 거야. 그것도 깜깜한 어두운 밤에. 나와 동생은 면목도 모른 채 잠에서 깨어 이삿짐 용달차에 몸을 실었지.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완전 생소한 곳에서 투표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로운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쯤 당시 지금처럼 휴대폰이 보급되었을 때가 아니라 집집마다 유선전화기가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가 사표 끝나고 혼자 집에 막 돌아왔을 때였는데 그때 마침 집에 전화가 와서 내가 받았더니 그 외사촌 아저씨였어.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인데도 이상하게 기억에 선명했던 목소리. 아저씨가 집에 엄마가 있냐고 묻는데 목소리가 뭔가 사급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인 거야. 하지만 당시 엄마는 새로운 미용실 가게를 진대신이라 집에 없었거든. 그래서 난 없다고 대답했지. 그러자 외사촌 아저씨는 새로 이사한 집이 어디냐고 물었어. 난 처음에는 약간 잠같기도 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이야기하려다가 갑자기 순간 저 꼴이 오싹해지겠어.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실은 집에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엄마가 오면 이 사실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론 지옥 속에서 묻힌 채 까맣게 잊고 살았지. 그리고 1년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대강 짐작상 그 정도의 시간이 흘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외사촌 아저씨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 당시 내가 다니던 석샘학원에서 수학 정시대회 같은 걸 참여하러 참원생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어딘지 기억도 안 나는 곳에 리조트 같이 생긴 곳으로 갔었어. 근데 정말 우연히 그 리조트 전문 벤치에 앉아있던 외사촌 아저씨를 내가 발견한 거야. 나도 모르게 외사촌 아저씨? 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뒤에서 차본 원장 선생님이 내 어깨를 잡으며 가야 할 시간이라고 얼른 버스에 타라고 하는 바람에 아는 척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오게 됐어. 그리고 시간은 더 많이 흘러 두 번째 예상하지 못한 재회를 하게 돼.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던 곳에 어느 전봇대 아래였는데 그 외사촌 아저씨의 얼굴이 전봇대에 붙어 있었어. 그리고 그 아저씨의 얼굴이 전봇대에 붙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아래 써져 있는 문구 때문에 난 한동안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 평상시대 꼽힌 사기점과 선거
유보려 살인 실범이죠. 일부러 기억 속에서 그 아저씨와 관계된 일들을 떠올리지 않으려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때의 기억은 왜 이렇게 더 선명한 걸까? 내가 고3 때 직접 겪은 소름 돋았던 일이야.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녔던 학교는 수능을 치는 애들, 수능을 안 보는 애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부류를 나눠서 반을 따로 구성해놨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반은 유학을 준비하는 애들만 모인 반이었어. 애초에 수능을 준비하는 애들이 아니라서 반 분위기는 항상 개판이었지. 자수금커녕 잠이나 자고 있고 심지어 어떤 애들은 태블릿에 영화를 넣어와서 지들끼리 책상 붙이고 모여서 설라랑 푸푸는 먹더라. 자를 좀 산다는 집 애들이라 떨어져 있을 때도 개판이었는데 그것들을 다같이 덮어놓으니까 참. 여튼 그 와중에 난 그 반 반장이었는데 공부를 해보겠다고 분위기 잡으려고 정말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나중 되니 결국은 나도 깜짝하고 학교에선 잠이나 자고 있었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미친놈들 중에서도 유독 더 미친. 쟤는 일본으로 유학 간다는 애였는데 그냥 전염한 데가 아니라 도쿄대를 진학한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위대는. 근데 애가 좀 이상했어. 그런 애들 특징이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는 없는데 특유의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남들이 무슨 짓을 하도 지 할 일만 하고 자기보다 모자라다 생각되며 재무시하는? 심지어 그걸 대놓고 말해. 니들 같은 한심한 것들이 유학 가서 뭘 배워오겠냐? 라고. 가뜩이나 예민한 고3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싸움이 날 법도 하지만 선생님들한테도 눈을 뒤집어 까고 점심 놓고 대드는 놈이라 학교에서 잘 나간다는 애들도 그냥 뚱으로 취급하고 무시하곤 했었어. 그 와중에 걔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어. 아무리 밑병이라도 여자 보는 눈은 다르지 않은 건지 그 여자애는 교내에서도 이쁜 걸로 유명하던 애였지. 나라는 중학교를 같이 나와서 지나가다 눈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여자애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때마침 지나가던 애들이 우리를 쳐다보길래 괜스레 묵질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글쎄 그 밑비놈이 이 여자애한테 A4 용지 4장짜리로 편지를 썼다는 거야. 여자애는 당연히 질색을 했지만 잠시 그냥 고맙다고 받았다고 하는데 나한테 무섭다고 실언을 하더라고. 무슨 자기 진로가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여자애가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써도 저렇게는 못 쓸 것 같다고.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색을 하는구나. 근데 또 웃긴 게 난 덕분에 얘랑 좀 친해졌다고 해야 되나?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잘 통해서 학교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얘기를 좀 더 하다가 헤어졌어.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 소문이 좀 이상하게 난 거야. 나랑 걔랑 사귀네 어쩌네 사실은 소꿉친구였네 어쩌네. 평소엔 그냥 입사나 몇 번 하다가 이렇게 길게는 이건이 처음 이야기해본 건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소문이네. 그냥 웃어 넘겼지. 그 밑비용이 좀 걱정되긴 했는데 막상 보니까 별 관심도 없는 눈치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했지. 내가 지만한 학교는 공부랑은 크게 상관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배워둬야 할 게 많은 학교라서 밤마다 혼자 집 근처 도서관을 갔었는데
다 정리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새벽 1시쯤이 돼. 그렇게 정리하고 집까지 가는 길은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너무 어두워서 어쩔 때 그냥 택시를 타고 집에 간 적도 있어. 그날은 그래도 그나마 자리 잘 가서 그런지 골목도 하나다는 느낌이어서 이어폰 끼고 흥얼거리며 집에 가는데 그런 거 있잖아.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기분. 3번이라도 느껴본 사람이 알 거야. 진짜 뒤에 돈 있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이어폰까지 끼고 있는데도 정확하게 한 느껴져. 난 그 와중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핸드폰을 들어서 백종의 검은 화면으로 거울을 보는 척 길을 긁기 폈는데 골목 한쪽에 주차된 소형 SUV 뒤에 사람 그림자가 쭉 드러나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와, 그때의 그 소름은. 그래도 정말 침착하게 골목 모퉁이를 돌 때까진 아무렇지도 않게 가다가 돌자마자 미친듯이 뛰어서 택시 타고 집으로 왔어.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학교가 난리가 났더라.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나를 끌고 교무실로 가길래 무슨 일 있나 해서 따라갔는데 글쎄 그 미친놈이 새벽에 칼이랑 덕끈을 들고 정물 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대. 아까도 말했지만 난 반장이라 학교에 조금 일찍 가거든. 근데 정말 다행히 학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새벽에 와서 청소 마치고 집에 돌아가라고 하다가 그 미친놈이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걸 발견한 거야.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잠자는 선생님들을 불러서 선생님들이 잡아서 달려들어서 잡아놓고 교무실에 앉혀놓더라고. 진짜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어. 청소 아주머니가 계단을 놓쳤다면 난 진짜 죽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선생님도 나한테 뭐라고 말도 못 꺼내고, 그 와중에 제가 쓴 거라고 정리를 하나 건네줬는데 쟤는 교무실 가서도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글로 써서 발을 했대. 그리고 거기에 내가 그 미친놈 인생을 망쳐놨다고 써있는 거야. 내가 자기 인생의 반려자를 뺏어갔고 자기 제일 굉장히 중요한 잠잠자리도 빼앗았으며 심지어 본인을 견제하는 마음에 병도도 하지 못하게 애들 떠드는 걸 저장하고 잠관했다고.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런 짓 쓰듯이 빽빽하게 써놓은 거야. 내가 그걸 들고 읽는데 차단하거나 두서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하더라. 와, 진짜 이런 사이코패스가 실존하는구나. 원래부터 정상이 아닌 건 충분히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 아니, 직접 체감을 해서 좀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내가 했던 일은 거수가 좋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긴 했지만 내 예쁜 여자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지라 매일은 사귄 지 6개월 만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좀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겼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와 난 같이 살게 되었다. 아직도 레이가 우리 집에 처음 왔던 날이 기억난다. 내가 살던 곳에 반대쪽 끝자락에 있는 내의 고향에 가게 되었다. 작은 트레일러 분양이었는데 메인은 어머니, 이모, 할머니,
그리고 자네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리고 가족들은 모두 내 지위를 낮춰지는 것 같았다. 난 알고 이 주변에 사는 남자는 없냐고 들었는데 다들 그저 굽지만 할 뿐이었다. 아마 바보 같은 질문이라 그랬던 것 같다. 전 저런 좋은 남자를 데려오지 않더니 이번엔 성공했거나. 메이의 어머니께서 자랑스럽게 발신하시던 게 떠오른다. 메이는 하루 종일 활짝 웃으면서 나치에 내가 축제에서 받은 무슨 살품이라도 되는 양 내 팔을 꽉 잡고 있었다. 메이의 가족과 보낸 시간은 아주 즐거웠다. 노덕글 지리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메이 가족은 다 알고 있던 이상한 노래도 부르고 우리에 의해 즐기한 음식도 먹고 심지어는 이상하긴 하지만 재미있었던 일들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땐 너무 즐거워서 내 피를 적을 가져간 것에 대해 차도 나지 않았다. 요리하는 데 필요하다. 편견은 갖지 않았다. 그땐 종일 시간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언젠가는 끝이 나는 법이다. 여행이 즐겁긴 했지만 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나는 뭔가 자제해진 것 같았다. 마치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재혼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며칠 뒤에 나의 메이와 헤어졌다. 메이를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저 내가 처절해야 하는 것이라며 진정하고 자신과 술을 한잔하자고 재속해서 얘기했다. 하지만 난 내 가여운 애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다. 마시는 산을 담으란 것인지 메이는 11개월이 지나고 내가 샤론이라는 여자와 사귀고 있을 때 자신 나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나와 있었던 일을 뒤로 한 채 생활하는 게 힘들다며 어디 앉아서 얘기라도 하고 마무리를 짓자고 했다. 난 간들 것도 없겠다 싶어 우린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당일 메이는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있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향에 커피를 시켜놓고 날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내가 뭔가에 흐르였던 것인지 커피를 다 마시자마자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녀를 가져야겠다는 욕망이 이끌었다. 메이는 차 안에서 나에게 키스를 하며 나를 되찾게 되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로의 은총을 갖기라도 한데 메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꼬집었다. 메이는 내가 전날 샤론을 사랑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난 절대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메이는 자신이 샤론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메이는 원래 질처망친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그날 저녁 늦게 둘은 함께 샤론의 집으로 갔다. 메이는 자고 있는 샤론의 귀에 우라고 몇 마디 삭삭였고 바로 지금처럼 샤론은 소리를 지르며 절탕을 왔다. 둘이는 즉시 뛰쳐나왔고 샤론과 샤론의 집은 새벽이 되자 정지와 자네밖에 남지 않았다. 그건 내 생애 가장 쉬운 이별이었다. 내가 레이에겐 사랑을 다루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사람이 척 때문에 져있는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세뇌를 당한 듯이 그날 밤 나는 다시 예전 아파트로 돌아왔다. 문득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다. 우린 항상 메이의 취미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메이가 가장 좋아하는 12kg을 두고 메이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 가곤 했다. 게다가 메이는 날 정말 사랑했다. 근데 샤론은 그런 적이 없었다. 내가 어떻게 메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거지? 난 메이가 나른한 밤에 들어서며 생각했다. 깃잔을 걸린 돈이 달린 밤이었다. 한쪽 벽엔 우리가 같이 찍은 사진들이 아름답게 걸려 있었다. 우리를 위한 재단이 만들어져 있었고 재단은 촛불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메이가 예전처럼 눈을 닫고 내가 잘 때까지 나를 빗장 사이로 쳐다보자 그제야 비로소 집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났다. 요즘 들어 처음 메이를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감정적이게 된다. 메이에게 보내 편지에 썼던 첫 글자를 생각하는 말이다. 난 그 모든 문단의 단어들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이 글은 내가 오랜만에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쓰는 첫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사랑에 대해서 적어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나 곧 태어날 아기도 있으니까. 아마 우린 평생 함께할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을 처음 내일과 헤어졌을 때 느꼈던 그 기분 나쁜 이상한 기분에 교진으로 다시 옴습해오는 것 같다는 것이다. 내가 내일에게 그 느낌에 대해 말하자 내일은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요리하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 앞으로 영원히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했다. 난 정말 복 가진 남자다. 그래서 모두에게 이 일을 공유하기 위해 글을 쓴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읽어야 할 것이다. 누가 아는가? 그 속에서 우리 처음 완벽한 커플이 되는 방법을 깨닫게 될지도. 서울에서 대구로 가는 기차를 탔다. 평일인데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라지만 기차 칸에 승객이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겪기 힘든 경우였다. 자리를 옮겨 그래도 사람이 좀 나는 칸을 찾아볼까 라는 생각도 해갔지만 이내 그만뒀다. 애동하니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할 나이는 지났으니까. 출발 시간까지는 아직 몇 분이 남아있었다. 잠이나 잘까. 좌석에 비스듬히 기댄 채 외투를 벗어 얼굴 위에 헐렁하게 덮어놓았다. 하지만 낮에 잠을 좀 자둔 탓인지 영은 잠이 오질 않았다. 그때 기차 칸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발자국 소리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가 싶더니 바로 옆쪽 건너편의 좌석에 누군가가 털썩 절타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뒤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선배님. 하마터면 진짜 놓칠 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마방 그만 가라고 했잖아. 아직 젊은 새끼가 왜 그렇게 펼치는구나. 아니, 안마방만 아니라니까. 옆에 사람도 있는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뭐들 자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는 네 목소리가 더 크다. 애초에 안마방 매니아가 안마방 간 게 뭐 그리 이상한 일이야? 목소리의 주인들은 각각 청년과 중년의 남성으로 각자가 가늘고 굵직한 맛이 뚜렷한 게 직접 보지 않아도 주인의 얼굴이 절로 떠오를 만한 특색이 있었다.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의식한 탓인지 조명의 목소리가 한층 작아졌지만 눈을 감고 있는 데다 애초에 기차칸이 텅을 비었기 때문에 들리는 것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진짜 안마방은 뭐 아니라니까요, 그 소리. 잠시 친구랑 볼일 좀 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인데 갑자기 털으시고. 그럴 수 없잖아, 임마.
너랑 나 빼고 모두 딴 데 묶인 몸인데 걸어. 감치려니 그 새끼 어저께 잡아쳐놓고 좀 신화했더니 난 그래서 무슨 일이라는데요? 몇 마디의 대화를 더 듣다 보니 두 사람이 형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젊은 목소리의 말로 비호보아 무언가 급한 일이 생겨 오밤중에 기차를 타고 데려가는 모양이었다. 여튼 그래서 잠자는 들었더니 씨발 살인이란다. 그것도 연쇄살인. 벌써 10명 가까이 죽었대. 그? 젊은 목소리에 살짝 놀라는 소리. 나 역시 얘기를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놀란 나머지 하마터면 헉하는 소리를 낼 뻔했으니까. 이런 시간에 기차를 타면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형사들로부터 살인이긴 뭐니 그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 사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기차가 출발했다. 외투를 뒤집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껌껌한 시야 속에서 기차 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렇게 젊은 형사가 입을 연 것은 2분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였다. 별명 다 대구에서 죽었답니까? 아까 대구에서 강력회를 맞는 애하고 전화했는데 그런 소리가 없었는데요? 아니 인천이야. 원래 그 소리들이 맡고 있던 사건이었는데 오늘 저녁에 유일한 의미자를 서울역에서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서있던 프레펄 위치가 이노선의 기차를 탄 것 같다더라. 근데 그걸 대구 쪽 애들이 알아서 했는 주잖아요. 왜 불법법 걸어한답니까? 원래 고리권 일도 아니라면서요. 아직 대구 쪽엔 연락이 안 간 모양이야. 예? 아니 대체 오늘 아직 언론에 꺼벌려진 내용도 아니니까 동치사를 다 저쪽에 넘기기엔 아직 이르다는 거지. 말하자면 얘기가 길어져. 그냥 그렇게 암호. 내가 형사들이라면 지금 이 기차에 범인이 숨어있지 않을까 하고 간단한 수색이라도 한번 고려해봤으련 난 목격 제보가 들어왔다는 때와 한나절 정도의 차이가 나서인지 그들은 굳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는 듯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제한촉을 유지했다. 그럼 우리 둘만 수사 진행하는 겁니까? 형사라고는 해도 두 자릿수의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을 단 2명에서 맞닥뜨린다는 생각되는 일까. 젊은 쪽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흐흡? 주무라니는? 겁철 마라 임마. 2명만으로 끝을 볼 것 같았으면 아무리 사람이 없기로써니 너 같은 반면죄리는 데려오지도 않았겠지. 다들 묵힌 일 끝나는 대로 더 오기로 했어. 아마 내일 점심쯤이면 다들 서울에서 기차를 탈 거다. 우린 가서 사전 준비만 먼저 하고 있으면 돼. 주문비 누가 쫄았다고 그래요? 뒤늦을 만한 일은 절대 아니었지만 자인이라는 듯 흉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뭔가 우스워서 그만 쿡 하는 소리를 내고 말았다. 그에 난 바로 숨을 멈추고 가짜 긴장했지만 그 둘에겐 전혀 들리지 않았는지 잠깐의 멈춤도 없이 얘기는 계속 이어졌다. 근데 대체 어떤 미친놈이랍니까?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더라니까. 너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얘기를 100% 거짓것대로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 변태 그래요. 종이장이 컬럭거리는 소리, 이어서 젊은 목소리에 탄성. 진짜 잘생겼네요. 직업이 부르 배우란다. 영어를 듣기로 되어 있었는데 영화 이전에 이미 연극이나 이런 쪽에서 이름 다 이맘새였대. 근데 그런 유망주께서 어쩌다 연쇄살인범이 된 겁니까? 사이코패스나 이런 뭐가? 하긴 사이코패스들이 원래 겉으로는 내력이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다던데, 음성만모는. 그러면서 굵은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초여름쯤인가? 올겨울에 촬영을 들어가기로 해놓고 영화 배역이 정해졌다는 거야. 무슨 공포? 액션? 여하튼 영화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살인범 역할을 맡았다는데 이게 상당히 큰 제작비에 영화계에서 꽤 알아주는 감독까지 무직 지대자 기억도 들어. 자멸이 카메라 앞에 처음 찍는 입장에선 긴장이 안 걸려야 안 될 수가 없었겠지. 거기 촬영 경보면 알겠지만 지인들 말로는 대본 보면서 연기 준비하는데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나 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네? 아니 임마, 얘기 끝까지 들어봐. 여하튼 몇 달이 지나도 연기가 좀처럼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까 이 양반이 일종의 극작 초mam을 한 모양이야. 하루에 10시간가량 대본을 읽으면서 연습하는 것도 모자라서 평소 생활에서도 마치 자기가 그 배역 속의 인물인 양 행세를 한 거지. 말투나 머리 모양이 바뀌는 거 보통이고 평소에 사회성적으로 소문이난 사람이 지인들끼리의 모임 같은 곳에도 안 나가기 시작하더니 나이 들수록 연락이 되는 횟수조차 뜸해지고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부터는 친구들이 찾아가 질문을 두드렸는데도 얼굴조차 내미지 않고 쫓아버렸다고 하더라고. 완전히 작품 속에 나오는 음침하고 기분 나쁜 악역으로 사람이 바뀐 거지. 심지어 가택수사 때는 빌기까지 엮어봐 어때? 빌지요? 그래, 작품 속 인물에 몰입하기 위한 일종의 연습 방법이었던 모양인데 작전 인물의 시점으로 쓴 일지가 적혀있었대. 근데 이게 가관인 게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프검은 저가 봐도 그저 어설프게 범죄자를 흉내내는 흔한 일반인의 일지였는데 잠수가 뒤로 넘어갈수록 점점 증세가 심각해져서 맨 그쪽 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범죄자의 것과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구나. 범죄심리 쪽 전문가가 혀를 내두를 정도니 말가했지. 그럼 설마 이게 예상대로냐. 10명 중 9명은 특이한 방법으로 살해당했어. 일단 근육이완제를 써서 피해자를 산채로 제압하고는 온몸을 꽁꽁 묶고 신체 모든 부위에 선 칼자국을 그는 거지. 내장까지 손상될 정도는 아니지만 출혈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곤 과다출혈로 죽을 때까지 상대방을 응시한다. 실제로 범인이 피해자를 죽을 때까지 보고 있었다는 증거도 목격도 없지만 아마 확실할 거야. 대본에 적힌 녀석의 개혁의 사회수법이 바로 그거였거든. 젊은 목소리가 지렸다는 터로 지에게 신음을 내뱉었다. 확실히 이미 잔인함의 여부를 떠나 과연 사람의 힘인지 그 자체가 의문이 들 만큼의 잔혹한 애입니다. 더욱이 외국이라면 모를까 한국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가하는 연쇄살인범의 전례가 정지하지 않은 게 더욱이 앞으로 범인과 직접 맞댈지도 모르는 형사의 입장에선 보통 소름 돋는 소리가 아니겠지. 근육이완제는 어떻게 걸답니까? 병원에서 훔쳤다더라고. 내가 방금 10명 중 9명이라고 했지. 다른 피해자들과 유일하게 다른 방법으로 살해당한 것이 이 간호사였어. 병원 지하주차장에 청소연구원에서 발견되었지. 진짜 엄청난 이야기네요. 잡진 인물의 몰입을 지나치게 해서 그때 생긴 정신질환이 계기가 되어 죽었다는 배우 얘기는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건... 그렇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지. 심지어 평소 진일 평판은 다른 생활사나의 그 자체였다는데 단지 연기를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그간 모두 살인범이 타생했다고 하니까. 그리곤 저마다 생각에 잠긴 듯 두 사람의 대화는 여기서 끝났다. 나 역시 이 엄청난 이야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뛰어난 집중력과 강도한 감수성의 소유자라고 해도 당시에 극중배역에 몰입했다는 것만으로 상하던 사람이 갑자기 완벽한 살인마로 탈바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선에서 악으로의 1차원적인 변환이 아니라 뭔가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래, 예를 들면 그 배우라는 자의 마음속에 개혁을 맡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계기가 되는 씨앗이 잠들어 있었다고 하면 어떨까? 물론 이 씨앗은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그 크기가 아주 작은 데다 마음속 저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본인 또한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씨앗이란 건 언제까지나 땅속에 사무쳐 있지만은 않는 법이다.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씨앗일수록 수분이나 영양 등의 조건이 맞춰졌을 때 격발적으로 성장하는 법이다. 배우로서 오래 생활해온 그로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의 악역으로의 깊은 모입.
그 몰입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배우라는 자는 연기의 성취보다도 되는 만족스러움,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은 아니었을까.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진실은 본인만이 아는 것이겠지. 한동안의 긴장 섞인 몰입과 사색을 거치고 나자 몰려오는 졸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저 형사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때울 수 있게 된 셈이었다. 물론 그런 데에 쓸 얘기치고는 지나치게 스케일이 큰 얘기였지만 난 기분 좋은 한숨을 작게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렇게 한층 잠이 들려는 가운데 두 사람이 다시 얘기를 시작했다. 졸음이 깰 정도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레 직전을 대면서 이야기가 뒤에 들어왔다. 야, 자냐? 아니요, 왜 상대니? 그러고 보니 생각난 게 있는데 말이야. 아까 얘기에 대한 건데 심각하지는 않고 그냥 실실파리? 뭔데요? 그 배우라는 새끼 말이야. 목소리가 아주 좋다나 봐. 제역 다닐 땐 아나운서를 목표로 한 적도 있었고 성우 아르바이트도 몇 번 했다던데? 그래요? 또 목소리가 정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게 성대모사도 아주 수준급인가 봐. 웬만큼 특색 있는 목소리라며 남녀노소 구분 않고 거의 똑같이 따라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야, 멋지네요. 그치? 아마 내가 그 새끼라면 여러모로 위험하게 써먹었을 거야. 예를 들면 그 재수없는 간호사냥 맡을 때도 그렇지. 인터크라이를 보고 의사 두 명이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번갈아서 들려주니까 가르쳐 그러고 도를 열어주더란 말이지. 너를 영덕 내 얼굴 봤을 때의 표정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정말 죽이는 재능이라니까. 뭐 또 이런 사용 방법도 있지. 거의 자정을 다 돼서 기차를 탔는데 이게는 덕이야. 열차 칸에 웬 남자놈 하나 난 그 액처를 뒤집어 쓰고 덩그러니 앉아있는 거야. 마치 심심할 것 같았던 찰나였는데 하느님이 보호하셨지. 빠빠도 외투로 덮은 얼굴이 자꾸 꼼지락거리는 게 자는 천만하는 것 같은데 이 새끼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가끔을 다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덮어놓은 외투가 스르륵 내려가는 게 느껴진다. 미친듯이 떨리는 점커프를 들어 올리니 벽이 드물게 잘생긴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무서워? 그러게 왜 기차를 훔쳐 탔어? 자, 그럼 이제 죽자. 전 오사카에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학교였지만 제가 외국인이라 그런 건지 컷라인이 그렇게 높진 않았죠. 유학생활 도중은 참 많은 일들을 겪고 또 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아직도 머릿속을 어지럽게 밴돕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는 이야기에 이건 저희 일본인 친구인 쿄코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쿄코는 5월 초 일본의 연휴 기간인 골든위크 때 큐슈에 있는 친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오빠는 3월에 중국을 관광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의 오빠인 거죠. 아무튼 그 오빠는 중국 난경에서 몇 시간 떨어진 위진 시골 마을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마을에 서커스단이 들어왔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도 예전엔 서커스단이 있었지라. 지금도 남아있기는 하다고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는 구경하기가 어려운 순회 서커스단이란 곳이 있었죠. 저도 어릴 적에 동춘인가 하는 서커스가 동네에 들어오면 몇백 원씩 입장료를 내고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 뭔지도 모르는 서커스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이유는
서커스단의 커다란 광고판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에선가 우연히 사로잡았다는 뱀병의, 그러니까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뱀인 여자와 지형으로 태어나서 목의 길이가 1m쯤 된다고 하는 기린 목경이 광고판에 붙어있던 그 충격적인 글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 광고가 과연 사실일까? 너무나 궁금해서 어머니께 용돈을 받아 몰래 구경을 갔는데 우선 뱀 여인은 안 나와서 못 봤고 기린목 여인은 마네킹으로 대충 만든 가짜 로고였습니다. 확실하다라고 단정은 못하겠네요. 가까이서 구경하진 못하게 했거든요. 아무튼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표코 친구의 오빠가 중국에서 서커스를 구경하러 갔는데 그 중에는 아주 흥미로운 곳이 있었답니다. 세상 모든 지혜한 것들이 다 모여있는 것 같은 와중에도 유독 눈에 띄던 그 이름은 인간 오뚜기. 듣자마자 어릴 적 뱀 여인을 연상케 하는 그 묘하게 흥미를 끄는 명칭. 위쪽으로는 사람 머리가 나와있고 몸은 둥근 통 안에 들어있는데 통의 밑부분을 두껍게 했는지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였답니다. 뭔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단어죠. 오빠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머리만 내놓은 사람이 통 속에서 기퉁거리는 모습. 서커스는 여러 가지 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인간 오뚜기는 서커스가 진행되는 내내 이리저리 걷어차이며 나름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오빠도 서커스를 보는 내내 참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전에도 정말 신기했던 건 그 몸통 부분이 머리와 그다지 크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 천이 자체가 저렇게 작은데 팔다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몸이 작을 수가 있는 거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몸이 지형인가? 친구의 오빠가 궁금해하던 그때 마침 걸어차인 오뚜기가 그의 앞을 지나 들어가고 있었고 오빠는 그 인간 오뚜기가 다 쉬어버린 목소리를 가지고 억지로 쥐어짜내며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됐지요. 다시 할때 그다사이. 물론 서커스 천막에 모여있던 일본어를 알지 못하는 많은 중국인들은 그 오뚜기의 작은 머리가 뭐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는 손뼉을 치며 재미있어 했는데 네 오빠는 그 낙타를 치는 일본어에 혼자 소름이 끼친 것이오. 그리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있는 오뚜기에게 슬쩍 다가가서 일본인이신가? 저도 일본인입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조용히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 오뚜기가 얼굴이 하얘지면서 눈물을 막 흘리네요. 자기는 리쪼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여행 도중 이들에게 잡혀서 탈다리가 잘린 쇠 이어째 오뚜기로 살고 있다고 제발 살려달라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더랍니다. 정말 소름이. 그의 이야기를 들은 오빠는 우선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어째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다고 합니다. 물론 저만삼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으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혹여나 있지도 않은 일로 남의 나라에서 소란을 벌였다가는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기에 우선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리쿄대학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여행 중 실종되어 횡단변경이 확실해. 그 이후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진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준마대학에 다니는 히로코라는 친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중국을 여행하는 중에 미세모노를 보았는데 이 미세모노라는 일본어에 딱 맞아떨어지는 한국말이 없네요. 대충 사전에 나오는 대로 두견거리 침으로 해석하면 되겠는데
아무튼 거리에 비상번호가 놓여져 있고 그 앞에는 돈을 구걸하는 쏘투리가 있었답니다. 속된 말로 갱벌의 인생이죠. 그리고 그 비상번호도 역시 세 다리가 모두 전진하지 않는 산악역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걸 보곤 친구가 일본말로 끔찍하다를 하면서 그 옆을 지나치는데 순간 그 말을 들은 기생오가 저를 죽여주세요. 부탁합니다.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더래요. 너무나 놀라서 어쩔 줄 몰라하던 친구가 조심스레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다 갈라져 쉬어버린 목소리로 자기는 관광과 쇼핑을 하러 왔는데 옷을 사려고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고 탈의실에서 입어보던 도중 갑자기 탈의실 뒤쪽에서 불이 열리더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뒤로는 기억이 없다고. 정신 차리고 눈을 떠보니 살다리는 사라져 있고 사라는 대로 하다 보니 이런 꼴이 된 거라고. 그러면서 부탁이니 제발 죽여달라고. 이 사람들은 자신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입에는 보여주기 위한 억지로 손을 떼며 신사에게 답답한 일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 친구는 물론 그를 도와주지도 죽여주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다만 저더라도 그랬겠죠. 제가 이 이야기들을 듣고 나선 여행이라는 것 자체에 겁이 생기더라고요. 덕분에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외국 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큰맘 먹지 않는 이상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유학 생활을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아직도 신기하죠. 그나저나 그 리쿄 대학에 다닌다는 학생,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쿄코에게 전화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제가 일본 유학생활 중 들었던 가장 소름 돋았던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같이 경기도에 있는 계곡으로 놀러 갔었어. 다들 학생이고 용돈 탔었으니까 선수비 표시한 것이 부담스럽고 더구나 2박 3일의 주말 노사건이 말도 안 되게 비싸서 진짜 인터넷에 열심히 계시며 민박집을 하나 찾았어. 그것도 전시 콘페이지 이런 것도 아니고 민박집들 이름 목록 쫙 있고 가격만 딱 써있는 그런 곳에서 찾은 건데 서둘러 전화해보니 마침 예약이 비었다고 하더라고. 경기도라고 해도 완전 외곽이라 그런지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도 별로 없고 여행지의 느낌이라기보단 완전 시골의 느낌이 들더라. 민박집은 진짜 산속에 있었는데 미리 나와서 픽업도 해주시고 계곡은 걸어서 가까웠기 때문에 차라리 조용해서 좋다고 다들 신나했었어. 그 민박집은 지역자연으로 생긴 낡은 한옥 같은 곳이었고 생각보다 꽤 넓었어. 지인 아줌마 아저씨는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사시고 11시까지는 그가 있는 곳 별채에 계신다고 하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들끼리 밤을 지낸다는 게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 우리는 밤새도록 먹고 떠들 생각에 완전 들떠 있었지. 애들과 짐을 놓고 둘러보니까 지금 지역자연 되고 있었고 주변에 못쓰는 공국 같은 거나 항아리 이런 게 있고 뒤는 다 숲이었어. 그리고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는데 지역차에서 비어있는 왼쪽 아랫부분에 지하창고 비슷한 게 있었어.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거긴 학교 체육창고 같은 철문으로 되어 있었지. 그냥 농사 비료나 잡돈 산이들 넣어놓는 거라 여기고 말았는데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였어.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고 밤에 들어가서 좀 놀고 과자 뜯고 하니 시간 금방 가더라고. 낮에 계곡에서 부리하게 놀았는지 다들 피곤해 쩔어서 TV에서 해주는 터미네이터를 보고 있었지. 근데 어디서 갑자기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야옹야옹 이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고양이 특유의 찢어지는 소리 있지. 샹 하고 무슨 비명소리처럼 완전 발악하는 소리. 그때가 밤 1시 직전이라 진짜 완전 조용하고 벌레 소리 정도만 들려서 그런지 고양이 소리가 진짜 완전 크더라. 우린 처음엔 그냥 지들끼리 어디서 싸우나 보다 싶었는데 나랑 2명이 과자라도 던져주려고 돈 열고 나왔거든. 근데 우리가 나가서 마당에 고기 구워 먹던 바로라고 하나? 거기쯤 가니까 갑자기 고양이 소리가 딱 멈추는 거야. 우리 보고 놀랬나 싶어서 이리저리 찾아봤는데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고, 무엇보다 밖이 너무 어두워서 그냥 다들 같이 들어왔지. 근데 또 들어오자마자 고양이가 또 미친듯이 오는 거야. 고양이 우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그렇게 큰 건 또 처음 들었어. 그래서 친구 중 한 명이 창문 열고 아 시끄러워 이랬는데 그걸 들었는지 딱 조용해지더. 아 이제 좀 살겠다 싶어서 다시 TV 보다가 하나 둘 잠들기 시작했어. 밤새고 놀기는커녕 진짜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눈이 막 감기더라. 그렇게 내가 막 잠들려고 선전에 들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또 울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쌍욕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꼭 참고 억지로 잤다. 근데 그걸 해 뜨기 직전까지 반복하면서 자다 깨다를 수십 번을 반복했고, 아침이 돼서 다들 고양이 때문에 진짜 짜증났다고 그러면서 아침 겸 점심으로 라면 때우고 아침 지인하시나봐 별채에 와있길래 달려가서 아줌마한테 나를 내봤어. 고양이가 너무 운다고 여기서 기르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 고양이? 요즘 안 그러더니 사람들이 와서 신났나 보다. 이러길래 아 여기서 기르는 고양이에요? 이러고 다시 물어봤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자네 벌레 안 물렸어? 출근에 내가 독해. 갑자기 저러면서 딴소리를 해서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말았어. 솔직히 뭐라고 하기가 그렇잖아. 우리 때문에 키우는 걸 내쫓을 수도 없고 싸니까 이해한다 하면서 넘어갔지. 아무튼 우리 이튿날에도 계곡에 갔는데 숲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 또 금방 어두워져서 민박집으로 돌아왔어. 그렇게 다들 샤워하고 늦은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막 끓이고 있는데 그 고양이가 갑들기 시작한 거야. 이때라 싶어서 아줌마한테 나가려고 별채에 가보니까 이제 10시 좀 넘었는데 둘이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온 김에 고양이 찾으려고 핸드폰 리치해서 친구 2명하고 집 지역자 주변을 돌았어.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지하 창고 같은 곳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야. 심지어 얼마나 안에서 거대면 소리가 철문 사이고 그렇게 크게 들릴까 생각하니 안에 갇혀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불쌍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한데 앞에 친구 세우고 뒤에 한 명 세우고 가운데 껴서 계단을 내려갔다. 아니다 다를까 철문 하나 두고 소리가 엄청 들려오더라. 그때 성질 급한 앞에 있던 친구가 손으로 텅텅 두드렸더니 소리를 쭉 끊겼어. 그리고 앞에 애가 문을 열려고 손을 뻗은과 동시에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야. 아니 열렸다기보다 틈이 벌어졌다 보여. 열리면서 도어 체인 있지? 그걸 안쪽에서 해놓은 것처럼 변이 찌깃 열리면서 철커덕하고 체인에 걸렸어. 그리고 바로 앞에서 철문이 손 넓이 정도 열렸는데 그 순간 우리 셋 다 완전 얼어서 동시에 숨이 탁 하고 멈췄어. 핸드폰 손전등 빛이 닿은 그 손바닥만한 틈 사이로 웬 여자가 우리 바라보고 있는 거야. 처음엔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 전에 빛이 반사돼서 잠짝하니까 그제야 그 여자를 덮은 산발이 된 머리카락과 두더지 같은 옷이 보이더라. 심장이 멎는 지경이란 걸 그때 처음 느낀 것 같아. 난 진짜 평생 동안 그렇게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적 처음이었어.
우리 셋 다 그 계단에 한 계단씩 서서 다시 올라갈 생각은커녕 셋 다 진짜 벽 얼어붙어서 거기 서 있었거든. 그래도 그나마 정신을 차린 내가 어떻게든 얘네 데리고 여길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진짜 가위 눌린 거 깨는 것처럼 한신의 힘을 다해서 현황이가 어두웠어 이러면서 더듬더듬 말을 했어. 물론 날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뒤에 내 친구는 내 어깨를 부서질 듯 잡고 있고 아무튼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입을 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요. 그래서 나는 뭐 바라는 줄 알고 네? 하고 자세히 봤더니 입을 시이 하는 것처럼 쩍 찢고 벌어진 입에서 새빨간 잇몸이 다 보이고 그래서 내가 뭐지? 하는 순간 이 미친 여자가 입으로 고양이 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그 여자가 입으로 고양이 소리를 낸 것 동시에 우리 셋 다 소리를 빽지르면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 뛰어가는 중에 계단으로다 자빠지고 잘못 접지르고 그랬는데 당시엔 전혀 몰랐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온몸이 멍투성이더라. 그렇게 장에 도착하자마자 분장 끄고 장에서 TV 보고 있던 다른 진영 껴안고 진짜 계속 소리만 지르댔어. 우리 셋 다. 잠에 있던 애들이 시급해서 왜 그러냐고 난리를 떨어대는데 십작 달달 떠는 목소리로 내가 상황 설명을 해줬지. 계속 들리던 고양이 소리가 어떤 여자가 입으로 내는 거였다고. 그때까지도 빈 정신이 나가 있었지만 잠에 있던 애들은 말짱했었고 그래서 바로 민박집 아줌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라. 경찰에 신고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신고는 안 했어. 네 실적은 부분이 많았거든. 저 여자가 우릴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본이 밖에서 잠긴 거라면 감금되어 있다고 신고라도 하겠는데 눈은 분명 안에서 잠겨 있었거든. 아무튼 계속 가까운 그 여자의 번뜩이던 눈만 생각나고 그리고 생각해보니 빈박집 아줌마도 너무 이상한 거야. 그선 진짜 고양이가 있는 것처럼 그 고양이? 하고 아침에 말한 것도 이상하고 우리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다른 말 한 것도 그제서야 이상하게 느껴지고 다음날 1시간 퇴실인데 그렇게 다들 뜬 눈으로 밤새다가 아침 8시쯤에 정신 차리고 클택시 불러서 척추님 닭이라고 달려와달라고 하니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이 동네 그런 데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또 단체로 멘탈이 붕괴됐는데 내가 뚝배국 쪽으로 오다가 어디로 꺾으면 집 하나 있다고 설명해서 자이미 택시 아저씨가 도착했어. 우린 나가면서도 어디서 그 여자가 확 뛰쳐나올까봐 집 안에서 택시는 꼭 확인하고 뛰어나갔지. 근데 그 와중에 짐 다 올리고 택시를 타는데 자석령은 임원 차관라서 안 된다는 거야. 우린 진짜 트렁크라도 들어가겠다고 제발 좀 가달라고 입을 보곤하다가 결국 나머지 2명은 한 명당 만원씩 더해서 2만원 추가로 내겠다고 하고 겨우 다 낑겨 탔지. 그렇게 택시 타고 오면서 아저씨 말을 들어보니 아저씨가 이 동네에 산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저기에 저런 건물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고. 올 때 컵시나 해서 내비도 찍어봤는데 내비일도 나오질 않았었다고. 그 여자 대체 뭐였다고 할까? 민박집 주인은 또 뭐고 우리가 저 타고 떠들고 놀다 거긴 대체 뭘 하는 곳이었다고 할까? 궁금한 게 많지만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할 때가 이때인 것 같았어. 이건 나 말고 다른 친구들도 그랬을 거야. 오죽하면 거의 4년이 지났는데도 그 얘기는 무슨 근기라고 하나? 그 뒤로 당시 멤버들끼리 만나면 무슨 살인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사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난 아직도 잠에 혼자 있을 때 고양이가 울면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아. 그땐 알고던 그 미친 여자의 덕이 떠올랐어.
얼마 전 우리 마을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목격자는 50대 남성으로 밭을 갈다가 정신을 조금 놓았는지 땀을 조금 차게 되었는데 그곳에 20살 전후로 보이는 여성이 절단된 채로 있었다고 증언했다. 모처럼에 휴가를 받아 고향에 내려온 나로서는 커다란 사건에 자켓 나가지도 못하고 잠구석에 틀어박힌 채로 TV에서 틀어주는 사건의 경과 따위를 계속 확인할 뿐이었다. 사건 발생 후 3일째, 여느 때처럼 TV를 보고 있던 나를 방해 갑작스럽게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하기도 전에 살인죄로 나를 체포해 간다고 한다. 나는 살인은커녕 재미새끼 한 건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기에 도체에 나를 끌고 가는 경찰들에게 정렬하게 저항했지만 성인 남성 혼자서 후연된 경찰관 대여섯 명을 이겨내는 일은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인지라 자연스레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다. 그런데 저항을 했으면 난 됐던 걸까? 경찰들은 범인이 아니라고 호소하는 나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달리기만 했다. 나는 도착하는 즉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정말 내 인생 처음이었다. 어둡고 깜깜한 구치소. 따치 할 일도 없는지라 낯이 있던 치그이를 들어 뉴스를 보니 나는 이미 살인자로 탐념이라도 난 듯 온갖 기사가 나오고만 있었다. 언제나 따스했던 고향 사람들은 날더러 평소에도 어딘가 음침한 구석이 있었다 라며 욕했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피해자의 가족들은 내 이름을 부르짖으며 죽일 듯이 원망했으며 뉴스에 캡처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모자이크를 했지만 란이 보이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욕설이 섞인 댓글이 나는 추천수를 받고 있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지?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모든 익명의 사람들은 사실관계 따윈 중요치 않게 생각했고 그저 앞다투어 나를 욕하고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희생양이 필요한 건가? 재판날, 법원에 내가 들어서자마자 게시먼들은 엄청난 야유를 내뿜는다. 하지만 나는 살인 같은 건 정말로 하지 않았기에 법은 당연히 나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그러면 이 야유도 자연스레 사그라들 것이다. 나중에 TV 크루에서 그런 일도 있었지요 라며 즐겁게 회상할 수 있는 그런 흔해 빠진 추억으로 사그라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법원에서의 판결은 값지지며 심지어 선고가 나기 전 대심원들은 내 면전 앞에서 사형을 외쳐댔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판사도 대심원들의 눈치를 꽤나 보았던 것 같다. 참담한 결과에 나는 당연히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미디어 매체는 내게 칼을 겨누고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사람 그 자체가 무서워진 게. 두 번째 재판날, 첫 재판 이후로 3개월이나 지나서 걸까. 배심원들은 정말로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몇몇 사람만 보인 것 같았다. 딱 보기에도 첫 재판과 달리 초라해 보이는 배심원석에 왠지 절안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걱정과는 달리 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도제 선고되었다. 배심원들도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나는 추악한 살인자라는 말도 안 되는 두명을 벗었다. 재판이 끝나고 곧장 고향으로 내려갔다. 다니고 있던 회사는 자리를 비웠으니만큼 자리가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고향 사람들은 날 보며 수군대거나 뒤통수에 돌을 던지며 찔찔대거나 했지만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이 뭐라든 나는 누제니까. 선량한 시민이니까. 그들도 곧 있으면 뉴스를 보고 나의 부재를 알게 되겠지. 물론 기분은 썩 좋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정원인이 외출하신 거라 생각한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내 방에 지구를 깔고 누워 TV를 켠 채로 부모님을 기다렸다. TV에서는 어느 채널이건 예능을 틀어줘서 기다리는 시간이 딱히 지루하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루, 이틀, 찬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의 부재가 입증되었다는 새로운 재판의 결과도 정말 어느 방송국에도 나오지 않았다. 나중에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로는 아버지는 제가 경찰에 끌려가자마자 수치심에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돌아가셨다고 한다.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예전에 살던 자취방은 다행히 그대로 있었기에 그곳에서 재취직 준비를 하기로 했다. 일을 조금 쉬기는 했어도 노년이라는 경력이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쉽게 취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중소기업 30곳에 서류를 넣었다. 결과는 30곳 중 30곳 모두 불합격. 그리고 엄청난 욕과 협박이 들어있는 편지가 10장 정도 나왔다.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미 뒤틀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재판 결과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어둑해진 밤길을 걸었다. 산책을 즐기고 싶었다. 하지만 즐길 여력도 없이 지나다니는 취객들은 모두 나를 알아보고 살인자라며 시비를 걸어왔다. 무시하고 가려고 하면 복부에 주먹을 후겨놓고 쓰러진 나를 향해 치우던 담배와 더러워진 신발을 기리며 너 같은 건 지실버려야 될 쓰레기같이 문어 이라는 나를 남기고 씩씩거리며 떠났다. 뒷방울인지 눈물인지 모를 불방울 하나가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려왔다.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그곳을 떠나려 했을 때 문득 근처에 있는 PC방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무엇인가에 이끌린 듯 그곳으로 들어가 내 이름을 검색했다. 타막수살인, 극악무도한 범죄자. 수두룩하게 뜨는 살인자라는 나의 모습 속에 부재로 풀려났다는 기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분명 부재였지만 이미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죽인 상대는 나에 대한 고찰이력시고 5만 가지 욕을 접어놓은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의 회원. 그의 실상 정보를 찾는 것은 예상외로 간단했다.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분명 사람을 죽였지만 죄책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느껴진 감정은 소망과 허탈에 가까웠다. 마녀 사냥? 그딴 걸 담을 바에는 진짜 마녀가 되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담을 조금 더 섬뜩하게 만들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추측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한국의 어둠이 더 많은 소름 돋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어둠 속 비밀을 파헤쳐 나가요. 저는 한국의 어둠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